이사를 안 가고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새롭게 물건이 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.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안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 물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그럼 누가 전세를 공급을 할까요? 내 집이 아닌데 그냥 내가 들어갈게. 들어가서 팔게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. 레오대출 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아까 그 전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어제도 막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퇴거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한 1.5배 늘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어쨌든 누군가를 빼고 자기가 들어가든지 비우는 사람이 1.5배 네. 늘었다는 거니까 네. 이 상황이 되면 어쨌든 전월세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? 맞죠? 당연하죠. 네.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전세가 적은데 네. 내년도는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네요. 뭐 그렇게 봐야겠죠.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설사 전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안 가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네. 갱신권 네. 엄청 많이 쓰고 계세요. 그래서 계약 갱신권을 쓰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권 포기하고 그냥 요번에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다음번에 쓰겠다 뭐 네. 이러는 분들도 계시면서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새롭게 물건이 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.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안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 물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. 그걸 좀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. 네. 이게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또 뭐 1억으로 막힌다 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월 28일에 계약하면 또 안 되고 27일에 계약하면 되고 뭐 복잡해요. 네. 1억에 막히는 사람 안 막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의 일종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다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생활안정자금에서 전세 퇴거자금, 대환대출 그리고 그냥 생활안정자금 네.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은 좀 많이 해주겠다.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 대환대출도 종전 규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. 네.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1억이다. 100억짜리 집도 1억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. 네. 그럼 LTV가 40%. 40%. 네. 그래서 원래는 40%지만 70%로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40%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. 점차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어쨌든 1억을 초과해서 뭐 40%가 됐든 70%가 됐든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. 어떻게 애매하냐면 일단 받을 수 있는 분 네.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요.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했던 시점이 2025년 6월 27일 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만 일단 가능하고요. 네. 예, 그리고 두 번째 그 주택을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내가 이제 집을 샀어. 그 산 시점이 2025년 그러니까 627에 다 기점이에요. 6월 27일 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은행이 있고 네. 6월 27일 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은행이 있어요. 취득세까지 내서 소유권을 소유권을 받았냐, 받아야 전세 퇴거를 해주겠다 하는 은행이 있고 그냥 계약만 그 계약서 첨부해서 보완해서 계약만 하면 인정해주겠다 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은행에 갔더니 안 되시는 분이에요.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른 은행에 갔더니 한번 심사해 볼게요.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전세 퇴거 자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부류예요. 뭐냐면 나는 세입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잠깐 쓰고 세입자 구하면 상환할 거야.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사후 관리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은 비율이 뭐냐면 나는 그 집에 거주할 거야. 네. 예,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거주하실 분들은 2년 동안에 매달 3개월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. 나는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은행에다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
귀찮겠죠. 네, 귀찮겠네요. 네,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또 은행마다 한도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.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요. 뭐냐면 그 집에 이제 퇴거 자금을 예전 같으면 퇴거 자금이 이제 뭐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다. 네. 그럼 10억을 다 해주면 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? 돈이 있어 보이면 안 해줘요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나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. 내가 집 소유자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겠죠. 내 전세 보증금이 내가 만약에 5억 있어요. 네.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세입자 내보내야 될 집에 보증금이 10억이에요. 네. 그러면 5억이 있으니까 5억 빼고 5억만 해줄게. 이렇게 계산하는 은행이 있고 네.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그냥 퇴거자금 10억 다 10억을 다 해드릴게요. 뭐 이런 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에 따라서 또 선택해야 되는 은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 어차피 전세금 빼서 집으로 들어올 거니까 너 5억이 있잖아. 그쵸. 네. 그거니까 나머지만 받아라는 거네요. 그냥 네. 괜히 이걸로 또 뭐 집을 사든 뭐 이렇게 할까봐 그쵸. 뭐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돈 있는데 왜 많이 빌려?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런 은행이 맞나요? 아니면은 그냥 10억씩 해줄게요라고 하는 은행이 맞나요?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? 1금융권 은행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든 안 네, 해주려고. 한도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은행 자체 규제네요. 어찌 보면. 뭐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게 역전세 반환 규정이라고 예전에 나왔던 규정이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나고 전입세대 열람원 보완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전세 퇴거 작업으로 변한 거죠. 그러면 627 전에 전세 계약하고 뭐 매매 계약하고 하신 분들은 어쨌든 되는데 돼요. 네. 628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분들은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? 그렇다고 결론만 보셔야 말하면? 돼요. 일단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당장 전세 퇴거 자금이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. 네. 예, 그래서 뭐 그 사이에 규정이 좀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네.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 대출 규정은 바꾸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. 네. 그냥 바꾸면 돼요. 뭐 어디 국회를 갔다 와야 되는 것도 네.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원이 뭐 너무 많이 많아지면. 발생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많다거나 뭐 그러면 개선이 좋은 쪽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묶일 때 그 20일 전에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막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우선은 전세 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못 사니까 그래서 우선은 샀는데 네. 근데 그분들은 그럼 퇴거 자금이 이제 1억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네. 전세 6억에 집을 사신 분은 현금 5억을 모을 때까지는 이 집을 빼고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데 또 토허제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못 세입자가 팔아. 있으면 팔 수도 없고 그렇죠. 예전 같으면 그냥 갭 끼고 산 거 갭 끼고 팔면 되는데 네, 팔지도 못하고 네. 그럼 어떻게든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무한 전세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럴 수도 있죠. 지금 그럼 그 전세가 상황- 아주 많이 공급이 되겠네요.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나오니까. 거잖아요 지금. 네. 뭐 그래서 한 번 전세 주면은 돈 모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. 이게 지금 현재 해석은 맞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대로 가는 거죠. 네. 뭔가 정부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지 않는 한. 이거를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네. 이게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? 이거를 좀 풀릴 거로 보세요? 이거 너무 시장이 너무 많이 교란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. 예전에 정책에서도 그랬었거든요. 예전에 이제 15억 초과 투기 과열지구 전세 금지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나온 규정 중에 하나가 전세 퇴거 자금도 금지였거든요. 그때. 네. 네. 그때도 1억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1억씩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퇴거 비용으로 쓰겠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하면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인가요? 그것도 또 애매해요. 이것도 아니에요? 네. 예전에는 확실하게 규정상 1년에 1억씩 가능하다. 그럼 매년 따박따박 네,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지. 받으신 분들 계셨거든요. 네. 근데 이 규정도 지금 은행마다 그냥 애매모호해서 그냥 1억은 일단 해주고 우선 뭐 해주고. 나머지 1억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그 은행들은
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먼저 뭘 하진 않으니까. 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옆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먼저 살펴보고 또 계속 금융위에 질의하고 금융위에서 뭔가 내려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면 이제 과거 버전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집이 10억인데 뭐 전세가 4억에 집을 샀어요. 네. 그러면은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은 나오는 거고 우선은 지금은 안 나오죠. 10억 주고 샀는데 40%잖아요. 그러면 안 되네. 4억이 있으니까 그러네. 안 나오죠. 안 되네요. 네. 예. 전세금도 어쨌든 그거니까 그렇죠. 후순위도 안 되고 네, 아무것도 안 안 돼요. 돼요. 방법이 없네요. 방법이 없네.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한전세. 무한전세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. 이대로 가면은 그렇죠. 정말 생으로 돈을 모으지 않으면 집은 소유했지만 들어가 살 수는 없는. 팔 수도 없고 네. 뭐 완전 애매한. 물론 이제 그분이 나가주기만 기다려야겠네요. 세입자가 나가준다면 근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진 않잖아요. 돈을 받아야 나가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 채우고 뭐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테니 그때 뭐 어떻게 네, 판단하지. 그때 가서 뭐 규정이 바뀐다거나 뭐 네. 많이 이제 완화가 된다거나 하면 쉬운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. 미래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제가 2028년에 세입자가 나가는데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때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. 지금은. 맞아요. 네, 규제가 627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. 될지 뭐 누가 알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는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네. 최소 6개월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현 시점에 이제 규제를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지나면 소유권 바꾸고 3개월 지나면 다 생활안정자금이다. 네.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냥 나는 원래 집을 627 전에 샀어요. 사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네. 내가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은 1억밖에 안 나오는 건지 아니 그래도 뭐 6억 제한이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6억까지 뭐 생활안정자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에요. 생활안정은 무조건이요. 네, 즉시 규제가 즉시 적용이에요. 그 매매잔금은 이제 유예를 하잖아요. 뭐 네. 이전 계약자는 보호해준다. 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다 오늘부터 1억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거 했을 때 네. 이제 보통 노인분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집이 전 재산이니까 집 담보로 전세금을 뭐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 하다가 안 나오니까 어떡하냐 해서 막 2억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1억을 초과해서 하려면 뭔가 증빙을 가져와라. 말씀하신 네. 대로 1억 외에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라. 네. 뭐 이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네. 결혼 자금 필요하다. 근데 결혼 자금도 1억에 해라고 하면 그렇죠. 끝이잖아요. 그거면 되지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내가 자동차를 샀다. 네. 외제 자동차를 네. 샀는데 외제 자동차가 2억 원이다. 네. 이래서 뭐 더 필요하다.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승인이 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왜 해줬어 감사에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웬만하면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국 P2P로 가고 막 사채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. 사람들이. 그랬죠.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개인한테 근저당 잡아서 돈 빌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길로 갈까요? 이 지금 상황. 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뭐 다른 분들 거를 서치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네.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어떤 뭐 사채 써야 된다. 네, 뭐 대부로 뭐 잔금을 해라, 뭐 네.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경매 대출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. 많이 힘들거든요. 경락 대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매매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근데 97 대책으로 매매 사업자, 임대 사업자 막혔죠. 대출이 막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네네. 경매를 하게 되는데 무주택자가 경매하면 그냥 개인 대출 받으면 되는데 1주택자야. 근데 내 집 안 팔 거야. 근데 낙찰 받았어. 그럼 대출 안 되잖아요. 네. 네, 그러면 뭐 그런 개인 대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죠. 지인론, 가족론, 뭐 P2P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분이 경매 강사님이신데 네. 요즘 어때? 서울에 있는 빌라는 주소가 그러니까요. 네. 그냥 현금으로만 살 수가 없는 막 그런 분위기니까. 네,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가 나오는 대부분의
이유가 뭐냐면 전세 사기 지역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서 다 물어주고 그리고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허그에서는 낙찰이 낮게 되니까 손해가 나요. 그렇죠. 네. 손해가 확정되는 거죠. 네. 네. 뭐 보증금이 3억인데 물어줬단 말이에요. 그 다 돌려줬어요. 근데 낙찰이 뭐 2억 이렇게 되면 그대로 1억 손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아마 허그는 손실률이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막으려고 하면 또 다른 데서 이제 부작용들이 터지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경매 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출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네. 그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낙찰가를 높게 사줘야지만 사실 채권자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네. 그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되니. 거죠. 그래서 그냥 그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받으니까 금융 비용 좀 쓰더라도 뭐, 네. 뭐 하겠다. 하시는 차라리 분들도 뭐 사채를 계세요. 쓰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월세 시장의 매물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건들이 생길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로 넘어가도 빌라 쪽은 뭐 낙찰률이 너무 떨어지면 야 이것도 전세도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요즘에 또 계속 나오는 게 뭐 3+3+3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. 이쪽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. 이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면 아니, 뭐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. 네. 그러면 안 되지 않나. 네. 그렇지 않나요? 그럼 누가 전세를 공급을 할까요? 그렇죠. 9년을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장이 너무 왜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될까봐 오히려 더 지금 이번 기회에 그냥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예,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집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9년 동안 3+3+3이 되면 그냥 내가 들어갈게. 들어가서 팔게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. 그러니까요. 이쪽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네. 특히 이제 신축 공급도 쉽지 않겠지만 신축이 되면은 그 신축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 10년 차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. 구축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. 안 하겠죠? 안 하는 걸로. 저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안 하는 걸로 네. 결정하겠습니다.